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공원 나무 사이를 휘감아 돌던 저녁이었습니다. 영분 할머니는 남편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늘 지나던 그 공원 벤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무언가 하얀 것이 벤치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 겨우 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영분은 주저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목에 묶인 젖은 종이 쪽지가 눈에 들어왔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니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딱 그 한 줄뿐이었어요. 누가 쓴 건지, 왜 이런 쪽지를 남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영분의 가슴 속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마치 이 강아지가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아지는 영분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들렸어요. 영분은 강아지를 더 꽉 껴안으며 중얼거렸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강아지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밥을 주자 허겁지겁 먹긴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밤이 깊어지고 영분은 강아지 옆에 이불을 깔아주고 함께 누웠습니다. 4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세 딸을 키우고 남편을 간호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자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강아지의 작은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영분은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너무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현관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영분은 놀라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봤을 때 복도 끝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내가 잘못 본 건가 영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영분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이제 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혹시 이 강아지를 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걸까? 아니면 강아지가 도망쳐 나온 곳에서 누군가 쫓아온 걸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분은 강아지에게 따뜻한 우유와 밥을 챙겨주고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희망이야. 희망이. 하얀 털을 가진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희망이는 영분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망이가 거실 한쪽을 열심히 킁킁거리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어요. 영분이 받아보니 그건 작은 플라스틱 팔찌 조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채우는 그런 팔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동석. 영분의 남편 이름이었죠. 영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남편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럼 이 팔찌는 언제, 어떻게 이 집에 온 걸까? 희망이는 어디서 이걸 물어온 걸까? 영분은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분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영분은 그 팔찌 조각을 손에 쥐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죠.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영부는 그저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팔찌가 여기 있는 걸까? 희망이는 대체 어디서 온 강아지일까? 저녁이 되자 영부는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희망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그 강아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영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본 적 있으세요? 경비원은 턱을 쓸며 말했죠. 글쎄요, 며칠 전에 요양병원 쪽에서 이런 강아지가 서성이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영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남편이 있는 그곳? 그날 밤 영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는 영분의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만 영분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내일 남편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야겠다고요. 희망이가 가져온 그 팔찌 조각이 어쩌면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희망이를 집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쓰였지만 요양병원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었거든요. 희망아,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희망이는 영분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 같았죠. 요양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영분은 주머니 속 팔찌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 동석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다친 다리 때문에 일찍 일을 그만둔 남편은 그 후로 더욱 말이 없어졌죠. 영분이 집안일과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 동석은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부턴가 침묵만 흘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부는 3층 남편의 병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동석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왔어요. 영분의 인사에 동석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이었어요. 영부는 가져온 과일을 테이블에 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팔찌 조각을 꺼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동석의 눈이 팔찌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뭔가 아는 듯한 반응이었죠. 어디서 났어? 동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영부는 희망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원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주운 일, 그 강아지가 이 팔찌 조각을 물어온 일, 경비원이 요양병원 근처에서 비슷한 강아지를 봤다는 말까지요. 동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강아지 하얗지? 네, 새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예요. 동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영부는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미소였어요. 영부나 동석이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죠. 동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한 말이 많아. 영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동석은 입을 다물었고 영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부는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복도로 나온 영부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늘 남편을 돌봐주는 젊은 간호사 민지가 있었거든요. 민지 씨,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영감이 평소에 어때요? 말은 좀 하나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다른 분들보다 말씀이 적으신 편이긴 한데요. 할머니 얘기는 자주 하세요. 영부는 놀라 민지를 쳐다봤어요. 저 얘기를요? 네. 할머니 걱정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는데 밥은 잘 드시는지, 외로워하시진 않는지,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민지의 말에 영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지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직 못 드렸네요. 민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부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썼는지 두려웠거든요. 40년 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희망이가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영분을 반기는 모습에 영분은 무릎을 꿇고 희망이를 안아주었어요. 너는 참 따뜻하구나. 너는 참 솔직하고. 희망이는 영분의 뺨을 하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분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편지들이 모두 중간중간 찢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읽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요.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분아, 내가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나는 그 다음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 그날 역시 뒷부분이 없었습니다. 영분은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퍼즐을 맞추듯 내용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단지 남편의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뭔가 숨겨진 비밀에 대한 암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때 희망이가 영분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편지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롱 쪽으로 달려가 그 밑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희망아, 거기 왜 그래? 영분이 일어나 보니 희망이가 또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묶음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아주 오래된 편지들이었죠. 영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고 날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영분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동석에게 당신이 그날 숨긴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영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누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일까? 남편이 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 편지가 우리 집 장롱 밑에 있는 걸까? 희망이는 영분의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영분은 희망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분은 희망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희망이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영선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센터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영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센터에서 하는 노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틀 후 영부는 희망이를 데리고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영선은 희망이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강아지 키우세요? 너무 귀엽네요. 희망이는 영선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죠. 얼마 전에 공원에서 주워서 키우고 있어요. 영선은 영분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따라주며 영선이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모임에서 할머니가 만드신 손뜨개 목도리 봤거든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영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옛날 솜씨예요. 요즘은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그래도 정말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영선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뜨개질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선생님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영부는 깜짝 놀라 영선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선생님을. 할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영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뜨개질을요. 우리 딸아이한테 손수 만든 옷을 입혀주고 싶거든요. 영선의 진심 어린 눈빛에 영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영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할머니께서 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뜨개질로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친구들의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고 결혼 선물로 담요를 떠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에 치이면서 그 재능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날 밤 영부는 오래된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구니 안에는 형형색색의 실과 바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실을 만지작거리자 옛날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첫째 딸 선미가 5살 때 떠준 분홍색 가디건 둘째. 선정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만들어준 노란 조끼, 셋째 선영이를 위해 밤새워 완성했던 흰색 원피스. 희망이는 영분의 옆에서 바구니를 킁킁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아, 엄마가 너한테도 예쁜 옷 하나 만들어줄까? 영분은 실을 골라 바늘을 들었어요. 오랜만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리듬을 타며 움직이고 실이 하나씩 얽히며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영부는 영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뜨개질 교실 해볼게요. 영선의 기쁨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수업 시작하시면 돼요. 첫 수업 날이 밝았습니다. 영부는 희망이에게 완성한 작은 조끼를 입혀주었어요.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예쁜 조끼였죠. 희망이는 새 옷이 마음에 드는지 꼬리를 흔들며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하지만 희망이가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는 바람에 영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가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복지센터 교실에는 5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영분보다 조금 젊거나 비슷한 연배였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영선도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뜨개질을 가르쳐 드릴 영분이라고 합니다. 영분의 인사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기초 바늘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코 만들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죠. 희망이는 영분의 발치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희망이를 보며 연신 귀엽다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늦은 참가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그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희망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그 남성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으르르르. 희망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희망아, 안 돼. 영분이 급히 희망이를 안아 올렸지만 희망이는 계속 그 남성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걔를 좋아하는데 왜 이러는 거죠? 영선이 급히 다가와 중재했어요. 죄송해요. 평소에는 순한 애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남성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분은 희망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아, 너 왜 그랬어? 평소에는 안 그러잖아. 희망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영분의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처럼요. 그날 밤 영분은 낮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희망이가 그렇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그 남성에게서 익숙한 냄새라도 맡은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는 걸까요? 영분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며칠 후 영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날 늦게 오셨던 분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하고 아는 사이래요. 영분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감이하고요? 네,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래요. 할아버지 병실 근처에서 자주 뵙는다고 하시던데. 영분은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그 남성을 경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과 그 남성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희망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던 걸까요? 의문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희망이도 함께 데려갔죠. 병원 규정상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분은 희망이를 가방에 넣어 조심스럽게 들고 갔습니다. 희망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희망이가 가방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영분은 재빨리 한적한 복도로 이동해 희망이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그런데 희망이는 영분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끌려가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아, 어디가? 영분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희망이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더니 1층 끝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죠. 그곳은 환자들이 가끔 산책을 나오는 곳이었어요. 희망이는 정원 한쪽 벤치 아래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 영분이 몸을 숙여보니 벤치 밑에 작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와 낙엽에 묻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죠. 영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영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 동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석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여성 옆에는 바로 며칠 전 뜨개질 교실에서 희망이가 짖었던 그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5년 전 봄. 영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이라면 남편이 다리를 다친 직후였어요. 그 시기에 남편은 한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죠.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했었는데 영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동석이 형, 오늘도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수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으셨다고. 그 일은 형의 잘못이 아닙니다. 메모들을 읽으면서 영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간호사 민지가 서 있었어요. 민지는 희망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아지를 어떻게 병원 안으로 민지 씨, 잠깐만요. 영부는 급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아세요?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 이분은 박 선생님이시네요. 자원봉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여자분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 여자분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영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중얼거리시곤 했죠. 그러면서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고요. 영분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급히 영분을 부축해 벤치에 앉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민지가 자리를 뜬 사이 영분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석이 형,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그날 일은 사고였습니다. 누나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백구가 형을 계속 찾아오는 건 형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형을 용서하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구, 영부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영부는 깨달았습니다. 희망이가 이 병원 근처를 서성였다는 목격담, 희망이가 남편의 팔찌 조각을 물어온 일, 그리고 박 선생이라는 남성을 경계했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을 들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영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 혹시 우리 영감이 서랍에 뭐 보관하고 있는 거 없나요? 편지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할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신 작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저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지금 물리치료 중이시니까 잠깐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영부는 민지를 따라 남편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지가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열쇠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민지의 말에 영부는 실망했지만 희망이가 갑자기 상자 쪽으로 다가가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는 상자를 코로 건드리더니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입에 작은 열쇠를 물고 나왔죠. 희망아, 그게 어디 있었어? 영분이 열쇠를 받아 상자의 자물쇠에 끼워 넣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분이 만들었던 뜨개질 작품들의 작은 조각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편지 한 통이었어요. 영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영분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 동석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물리치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모양이었어요. 동석은 영분이 상자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분아. 영분은 편지를 손에 든 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다 뭔가요? 당신이 숨긴 게 뭔가요? 동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 읽어봐.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지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고 영분은 창가로 다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첫 문장부터 영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분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내 손이 떨린다. 평생 너한테 못한 말들을 이제야 쓰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쳤던 그날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날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석은 은인의 부탁으로 급한 일을 도우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죠. 그 은인은 젊은 시절 동석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은인의 누이 동생이 크게 다쳤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석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은인의 남동생인 박 선생은 형을 탓하지 말라고 했지만 동석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은인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백구였어요. 백구는 주인을 잃은 후 계속 병원 주변을 떠돌았고 동석을 볼 때마다 따라다녔죠. 동석은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렸고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분아, 나는 내게 이 모든 걸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고 내가 상처받을까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점점 너에게서 멀어졌고 결국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남았구나.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 옆에 있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나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분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침묵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동석도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분은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40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사실은 그런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도 밀려왔습니다. 희망이는 그런 영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영분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무릎 위로 올라와 얼굴을 하차주었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곁에 바짝 붙어 자며 온기를 나눠주었죠. 희망아, 너는 진짜 천사 같아. 영분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세 딸이 모두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첫째 선미까지 와 있었죠. 엄마, 우리 들어가도 돼요? 영분은 깜짝 놀라 딸들을 맞이했습니다. 선미야, 너 언제 들어왔어? 아무 말도 없이 선미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빠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신다고. 거실에 둘러앉은 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선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엄마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좀 했어요. 셋째 선영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게 요양원 자료예요. 아빠를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로 옮기려고요. 그러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선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부는 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인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정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개도요. 선정의 시선이 희망이에게로 향했어요. 희망이는 선정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며칠 전 뜨개질 교실에서 박 선생에게 짖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이었죠. 선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봐요, 저렇게 공격적이잖아요. 엄마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희망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영분이 희망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개 키우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병원비, 사료비, 모든 게 부담이죠. 그때 셋째 선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들, 그만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한테 집까지 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선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현실적인 건 언니들이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명절 때 전화 한 통이 다였잖아요. 선정 언니도 형편 어렵다면서 엄마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집 팔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거실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엄마 가까이 살면서 뭐 해줬는데? 선영이 쏘아붙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언니처럼 멀리 달아나서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요. 그만들 해. 영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영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너희들 다 집에 가. 엄마 혼자 생각 좀 할게. 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알아.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영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나둘 현관으로 향했어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에요.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떠나고 난 후 영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희망이가 다가와 영분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희망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희망이는 대답 대신 영분의 손을 하차주었어요. 그날 밤 영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이 집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 희망이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희망이가 갑자기 거실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영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희망아, 왜 그래? 희망이는 현관문을 향해 계속 지저댔죠. 영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윤곽이었죠. 영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 쪽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부는 현관문 앞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희망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영광공원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박민수. 영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박민수. 뜨개질 교실에서 희망이가 짖었던 그 남성이었어요. 그가 왜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온 걸까? 희망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영부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는 그 사진을 킁킁거리며 낑낑대고 있었어요. 마치 사진 속 개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희망아, 이게 너의 엄마니? 아니면 언니? 희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영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박민수를 만나야겠다고요. 희망이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남편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야 딸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영부는 뜨개질 교실에 나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영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봐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영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많네. 영선은 영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계시잖아요. 뜨개질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모두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 하세요. 영선의 말에 영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영선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부는 희망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희망아, 내일 우리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무서워도 알아야 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분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영부는 희망이를 데리고 영광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민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희망이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될 생각에 긴장됐죠. 공원에 도착하자 박민수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분이 다가가자 박민수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여전히 박민수를 경계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영분의 다리 뒤에 숨었죠. 앉으시죠. 영분이 먼저 벤치에 앉자 박민수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박민수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죠. 결국 영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희망이와 어떤 관계세요? 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누나가 키우던 개의 새끼입니다. 영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나분이요? 네. 제 누나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동석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고로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누나는 젊은 시절 동석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석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구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준 은인이었죠. 그래서 누나는 평생 동석을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15년 전 누나가 급한 일로 동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무거운 짐을 옮겨야 했는데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동석은 당연히 달려갔죠. 하지만 짐을 옮기던 중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 모두 추락했습니다. 동석은 다리를 크게 다쳤고 누나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형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는 형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다 생긴 불의의 사고였는데 형은 계속 자책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죠. 그리고 누나가 키우던 백구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흰 털을 가진 그 개는 주인을 잃은 후 병원 주변을 떠돌았어요. 동석을 볼 때마다 따라다녔고 동석은 그 개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박민수가 여러 번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백구가 10년 전쯤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였는데 2마리는 제가 좋은 집으로 보냈고 1마리만 남았죠. 바로 지금 할머니가 키우시는 이 아이입니다. 박민수가 희망이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어요. 영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우리 집 근처 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박민수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박민수는 몇 달 전부터 희망이의 어미인 백구가 많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죠. 박민수는 백구가 죽기 전에 동석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용서의 의미로요. 그래서 요양병원 근처까지 데려갔어요. 그날 희망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희망이가 사라져버렸어요. 며칠간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그러다 뜨개질 교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곁에서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백구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희망이한테 또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영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자신에게 온 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목에 묶여있던 쪽지는 누가 쓴 건가요?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백구가 죽기 전날 제가 병원에서 형을 만났어요. 형이 이걸 주시더군요. 공책을 펼치자 거기에는 동석의 손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백구의 새끼가 나를 찾아온다면 영분에게 데려다 주게. 그 아이가 내 대신 영분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영분에게 전해주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영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쪽지는 제가 썼습니다. 형의 뜻을 따라서요. 희망이를 공원에 풀어주고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이는 영분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영감이 보낸 거였네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영분이 물었어요. 희망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희망이는 이제 할머니 아이예요. 그리고 형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다만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누나와 백구를 생각하면서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희망이가 처음에 선생님을 경계해서 괜찮습니다. 아마 제 냄새에서 백구를 떠올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석의 젊은 시절 이야기, 누나의 따뜻했던 성품, 백구와 함께했던 추억들까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영부는 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뜨개질 교실에 오실 거죠? 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영분을 쳐다봤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희망이도 선생님을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영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선생님, 누나분을 위해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작은 담요라도요. 그분도 우리 영감의 은인이셨으니까요.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 오해와 슬픔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부는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희망아, 너는 정말 기적 같은 아이구나. 우리 영감이 보낸 선물이었어.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분의 뺨을 하찼어요. 그날 밤 영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어요. 희망이도 영분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영부는 남편을 만나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도 함께였어요. 병원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니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허락해 주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영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박민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과 나누려니 떨렸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동석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분이 왔어요라고 말하자 동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이 아이가 동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희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동석에게 다가갔어요. 동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희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내 엄마 백구 닮았어. 영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였죠? 희망이를.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한테 부탁했어.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라도 내 곁을 지켜주길 바랐지.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침묵이 이제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영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아파하지 말고. 미안해. 동석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내가 날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어. 내 잘못으로 누군가 죽었는데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지. 영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사고였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나한테 기대면 되는데. 동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영분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영분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지켜주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간호사 민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러났어요. 영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편지들 다 읽었어요.
찢어진 것도 다 이어 붙여서요. 동석이 놀란 표정으로 영분을 쳐다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희망이가 찾아줬어요. 이 아이가 모든 걸 알려준 거예요. 동석은 희망이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백구의 피가 흐르는구나. 역시 영리해. 영부는 남편에게 박민수를 만난 이야기, 희망이의 진짜 정체, 그리고 뜨개질 교실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도 함께해요. 영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동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제 몸도 불편하고 내게 짐만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영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무슨 짐이에요.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요. 서로 마음 열고요. 동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영분아.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해요. 영분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셋째 딸 선영이었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집에 안 계셔서 혹시나 했어요. 선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영분이 딸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석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선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1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영이 병원 영수증을 숨기고 있던 그 시기의 진실을 말이죠. 아빠가 다쳤을 때 너 때문이 아니야.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날 아빠를 부른 건 맞지. 급한 일이 있어서였잖아. 근데 아빠가 다친 건 너와는 상관없어. 그건 훨씬 전부터 있던 일의 연장선이었어. 동석은 박민수 누나의 사고 이야기를 선영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선영이 급히 아버지를 부른 건 단지 우연히 같은 시기였을 뿐이라고요. 선영이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죠. 선영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는 10년 동안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영분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영아,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다 사고였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오해와 죄책감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희망이는 선영에게도 다가가 머리를 비볐습니다. 선영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울음을 그쳤어요. 한참 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니들한테 제가 말할게요. 집 파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동석이 말했어요. 영분아, 나도 더 노력할게.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볼게. 영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힘내요. 병실을 나오는 길, 선영이 어머니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뜨개질 배우고 싶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영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영분, 선영, 그리고 희망이. 오랜 침묵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부는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박민수의 누나를 위한 담요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하얀 실과 하늘색 실을 섞어 짜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고 실들이 하나씩 얽히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갔습니다. 희망이는 영분의 발치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영분은 희망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희망이는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영분은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짰어요. 세상을 떠난 은인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따뜻한 담요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뜨개질 교실은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참가 인원도 처음 5명에서 15명으로 늘었죠. 박민수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이제는 희망이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희망이는 더 이상 박민수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죠. 어느 봄날 오후 영부는 완성된 담요를 들고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하얀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담요였어요. 선생님 누나분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박민수는 담요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박민수는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걸 누나 영정 앞에 놓아둘게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요. 영부는 박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죠. 그날 저녁 영분의 집에 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첫째 선미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며 서울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죠. 둘째 선정도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셋째 선영은 아예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선미가 말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선정도 거들었죠. 우리 얼마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영부는 딸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지. 10년은 된 것 같구나. 선영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자주 모여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식사 후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요양병원 재활 프로그램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빠 재활 치료비 전액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문 물리치료사도 섭외했어요. 영부는 깜짝 놀라 첫째를 쳐다봤습니다. 선미야, 그런 돈을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는 게 목표예요. 선정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매주 병원 가서 아빠 수발 들게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이제 못 봐요. 선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잖아요. 희망이 덕분인 것 같아요. 희망이는 식탁 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요. 영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희망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지. 이 아이는 정말 축복이야. 다음 날 영부는 복지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선이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좋은 일로요. 영분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영선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선정 제목 아래에 뜨개질 교실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영분의 인터뷰도 함께요. 봉사와 나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76세 뜨개질 명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구청에서 지원금도 나온대요. 그리고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할머니 강의를 요청했어요. 영선의 말에 영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하세요, 할머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영선이 영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졌는지 아세요? 다들 할머니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영분을 애워쌌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넸어요. 다른 분들도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죠. 손편지, 작은 화분, 직접 구운 쿠키까지요. 영부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모두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희망이도 그 가운데서 꼬리를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몇 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동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을 걸은 거예요. 재활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어르신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동석은 영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 영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곧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석 달 후 동석이 집으로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딸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를 맞이했죠. 휠체어에 앉은 동석이 현관문을 들어서자 희망이가 달려가 짖으며 반겼습니다. 동석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다 왔구나. 우리 집에. 동석의 말에 영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딸들도 하나둘 아버지를 안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석이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했다. 그동안 좋은 아빠 못 돼서 선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미안해요. 선정이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다 잊고요. 선영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한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분과 동석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동석이 영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분아,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옆에 남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영분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한 사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동석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어요. 사랑해, 영분아. 나도 사랑해요, 당신.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40년간 쌓인 침묵과 오해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채웠죠. 몇 달 후 영분의 뜨개질 교실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영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어요.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영분에게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가족과 소원해진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편지였어요. 모두가 영분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영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희망이와 함께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희망이를 처음 만난 그 벤치였어요. 희망아, 1년이 지났구나.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희망이는 영분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분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봄꽃이 만개한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커플들의 대화, 노인들의 담소가 공원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박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이 백구 기일이어서요. 할머니와 함께 추모하고 싶었어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한쪽에 있는 작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박민수가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영분도 함께 손을 모았죠. 백구야, 내 새끼 희망이 덕분에 우리가 모두 행복해졌어. 하늘에서 편히 쉬렴. 희망이도 나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동석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영분의 인사에 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뜨개질 교실은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운 분들도 오셨고요. 영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영부는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평생 내가 혼자 다 했잖아. 동석은 싱크대로 다가가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영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함께하는 요리였죠. 희망이는 부엌 입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부엌을 비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부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아기 담요였죠. 딸 선영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구나. 영분이 중얼거리자 동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희망이도 꼬리를 흔들며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공원에서 희망이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아. 영분이 희망이를 불렀습니다. 희망이가 고개를 들어 영분을 쳐다봤어요.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희망이구나.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야. 희망이는 영분에게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분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죠. 영분아. 동석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영분은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당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영분의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이의 작은 짖음소리도 함께요. 76살 영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뜨개질 명인으로 사랑받는 아내로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그리고 곧 행복한 할머니로 살아갈 것입니다. 희망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함께요. 그리고 영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희망이는 영분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영분은 희망이를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줘서.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